간통죄가 있고 없고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가정으로 외도하는 남편을 끌어들이는데 그래도 간통죄라고 하는 법망이 조금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호등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지켰을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간통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할 수 없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이런 윤리라는 벽이 있는데 과연 국가 공권력이 이걸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예. 간통죄라는 것이 이제 그 역기능이 더 큰가 순기능이 큰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본 연후에 어느 쪽이 더 큰 것인가에 따라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안기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사 소송을 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은 간통죄가 존치되어야 된다. 그 이유로서 아직까지 그래도 자기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이렇게 호소해서 가정으로 외도하는 남편을 끌어들이는데 그래도 간통죄라고 하는 법망이 조금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글쎄요, 저도 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안 변호사님하고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요. 간통죄라는 것이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 제재 이런 그러니까 내면적인 그걸 결정할 때 있어서 간통죄가 있고 없고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간통죄는 간통죄에 노출돼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범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개인적인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 전체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큰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호등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이제 안 지켰을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오늘 저희가 이 간통죄 폐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간통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떳떳해진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또 간통죄를 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간통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떳떳이 활보를 하고 다니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형법상에 있어서 간통죄를 민법상에서는 예외로 하고, 물론 이것이 부정의 원인이 되어서 이혼 소송이 됐을 때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놔두고 형법상으로 이거를 사람을 쇠고랑을 차고 가두는 게 과연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형법상에서 죄에서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는 어디까지나 윤리라는 안전망이 남아있고, 그리고 법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간통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할 수 없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이런 윤리라는 벽이 있는데 과연 국가 공권력이 이걸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예. 저희가 이 간통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의 2001년도 결정문부터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 일처제 유지, 또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 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 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서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회적 해악,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간통죄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미 양쪽에서 특히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해악 부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시겠죠? 그렇죠. 사회적 해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예.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섣불리 시나리오를 쓰기가 곤란하다는 것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라는 두 명의 남녀가 있을 때, 자, C라는 사람이 있어서 B와 C 사이에서 간통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이 B와 C를 잡아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카피 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도 거역하지 못한 사랑, 이렇게 나오고 관객들이 볼 때는
이 남편인 A가 무관심으로 B를 대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을 학대해온 세월이 밉고 A가 밉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각도가 이렇게 딱 돌아가서 A, B가 되면 이 A, B라는 부부 사이에 끼어든 이 씨는 아주 악녀가 되고 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모두 이것은 결과론입니다. 누가 불행해지고 누가 행복해지고 누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은 결혼을 서약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전체적인 책임, 사회에다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신해철 씨 의견에 대한 반론을 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개인의 일에 개인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고 그다음에 헤어지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도한 전체주의적 그 국가관 속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동조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조금 더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과 개인이 결혼을 하면은 이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기도 하고 또 거기 하객들이 다 와서 이제 허다한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적인 언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혼인 신고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국가에다 신고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결혼이 결국은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정도는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아까 그 카메라 앵글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영화나 우리가 TV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배제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 점도 우리가 좀 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